네, 감사합니다. 끝까지 남아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MMCH과 저를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시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제 발표 주제를 먼저 잠깐 설명을 해드릴까 하는데요. 저는 뉴 미디어 이후라고 하는 것을 제 주제에 넣었습니다. 제 전공 영역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저는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부르기에는 좀 나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의 그동안 공부해왔던 것을 보게 되면은 뉴 미디어와 다른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뉴 미디어에 관한 추가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뉴 미디어라고 한다면은요, 그 아래에서 아주 다양한 현대예술의 장르가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예술 사진학을 전공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주 흥미롭게도 뉴 미디어 예술로 진화를 하게 되었죠. 지금 썬더랜드 대학교에 저희 연구센터가 있습니다. 이름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요, Curatorial Resource for Upstart Media Blitz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 중에서 새로운 뉴 미디어 아트를 만들어가고 큐레이션하고 전시하고 수집하는 모든 사람들을 돕기 위한 센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10년에 출판된 책이 지금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데요. 아주 다양한 이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슈들이 어떤 식으로 연결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구성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그 책의 그 내용에는요, 여러 가지 책의 내용을 분석한 다이어그램, 표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이 도표를 보게 되면은 어떠한 규제들이 거론되고 있는지 볼 수 있죠. 문서화, 배포, 전시, 보존, 이런 문제들이 서로 얼마나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술이 제대로 역사화되지 않으면 비평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그런 문서로 남을 수도 없고, 그렇다면은 아예 역사화되거나 수집되거나 컬렉션으로 전시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또 낸 책이 있는데요. 뉴 컬렉팅이라고 하는 그 제목입니다. 아마 표지를 본다면 아실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특별히 이제 컬렉팅의 주제에 천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시를 하게 되거나 그리고 관람객들이 이곳에 오게 되었을 때 어떤 식으로 그 컬렉션된 작품들이 계속해서 살아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참여자들이나 관객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도 이들의 수명이 계속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번 회의에서는 미술관은 무엇을 수집하는가라는 화두를 던지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뉴미디어 작품 같은 경우에는요, 이들이 탈물질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라이브성의 성격, 참여, 그리고 시간 기반 성격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집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브 디에츠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낸 책에는요, 뉴미디어 예술 컬렉션이라고 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분이 이제 큐레이터나 그리고 각 조직들이 알고 있어야 하는 뉴 미디어 예술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뭐 DVD나 아니면 CD-ROM 같은 재현 가능한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그런 재현 가능한 미디어를 통해서 이 뉴 미디어가 도서관에 저장이 되거나 아니면 아카이브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런 DVD나 CD-ROM을 통해서 미술관에 있는 그 소장품에 들어간다라는 점을 지적을 해주고 계시죠. 이거는 1995년에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그래서 CD-ROM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시리어스 게임스라고 하는 이제 전시회에서 전시가 되었습니다. 바비컨이라고 하는 이제 미술관에서 했었던 전시인데요. 그 이후에는요, 또 CD-ROM의 형태로 판매가 되었습니다. 스티브 같은 경우에는요, 세 개의 뉴 미디어 특성, 3대 특성을 짚어냈습니다. 슬라이드에 보시는 건데요. 이게 그 매체에만 적용이 되는 특성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 현대미술에 적용될 수 있는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가 연결성, 그리고 두 번째는 컴퓨터빌리티, 그리고 세 번째는 상호작용성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했었던 그런 논의와 관련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요. 유명한 넷 아티스트는 왜
존재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왜 여성 예술가들은 위대한 여성 예술가는 없는가라고 하는 질문들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이 위대함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한 재조정을 우리가 시작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연결성이라는 특성을 잘 보여주는 이제 작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사물과 사물이 연결되는 것, 어떤 한 것이 다른 것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게 꼭 사물일 필요는 없고 시스템이 서로 연결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이 경우에는요, 이 작품이 이제 컬렉트가 가능합니다. 수집이 가능합니다. 이 드샹이 존 케이지와 체스를 하는 체스 게임을 하는 동안에 그 움직임에 따라서 그 곡이 작곡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것을 기록을 해서 이 와이어 다이어그램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결을 통해서 그런 작품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로 나오게 되는 것은 악보고요. 이 악보는 나중에 또 연주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을 보시게 된다면요, 이것 또한 연결성을 보여줍니다. 라이브 연결, 생방송 연결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인터넷을 통해서요, 총각 왕국에서 나오고 있는 이런 자료들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갤러리에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제 인터넷 선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데이터를 바로 주고 받아서 보여주는 것인데요. 이렇게 연결성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앞으로 뉴미디어에서 가장 중요한 특성이라고 하겠고요. 제가 이와 관련된 작품들을 또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톰슨의 다른 작품들요. 그건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이 작품으로 인해서 개념적인 미술이나 아니면 라이브 아트의 개념이 좀 정립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두 번째 특성은 바로 컴퓨터빌리티입니다. 이건 이제 소프트웨어를 의미하는 것이죠. 소프트웨어에는 그 컴퓨터빌리티라는 성격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알고리즘이 소프트웨어를 구성하게 되죠. 그리고 예술가가 이 소프트웨어를 시작을 하면은 그 과정에서 소프트웨어가 새롭게 뭔가를 배워나갈 수 있고, 그리고 그 결과물로 예술 작품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결과물은 그 소프트웨어 자체는 예술가가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최종 결과물은 예술가의 의도와는 달라질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컨트롤 범위를 벗어나가는 이제 흥미로운 개념입니다. 지금 이거를 보시면은 AI 소프트웨어가 여러 가지 이제 나누어져 있는 피스들을 어떤 식으로 맞춰가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전자 예술로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좀 더 최근에 나온 스네아 솔랭키의 작품인데요. 컴퓨터 바이러스가 있는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컴퓨터가 어떻게 컴퓨터 바이러스를 서로 전파하면서, 그리고 이 바이러스로 처음에 들어와 있는 로비 번스의 시를 어떻게 오염시켜 가는지를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시인데요. 로비 번스의 시요. 그런데 이거를 여기다 입력하게 되면 컴퓨터가 이 시를 다른 컴퓨터한테 주고 또 다시 받고 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 때문에 시가 어떤 식으로 망가지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케이시 리스의 작품인데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새로운 문양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문양이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제가 말했던 특성은 상호작용성인데요. 상호작용이라는 말은 뉴미디어 예술에서 굉장히 많이 과장이 되는 말이거나 아니면 너무 광고가 되었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중요한 측면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상호작용성으로 인해서 큐레이터나 아니면 예술가들이 의도했던 범위를 벗어난 결과물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지금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요, 여기 빈백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관람객들이 그냥 가져다가 아무데나 놓고 그리고 작품을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 앉아서 편하게 작품을 감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들끼리 갤러리 공간에서 토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은 작가가 예상했던 것을 벗어나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거는 가 이제 모마에서 투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낸 겁니다.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방식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수집된 의견들은요, 이 디지털 시스템을 통해서 결국에는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결과물들에 대해서는 그 디지털 교육 세트나 시스템을 통해서 재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거는 라파엘 로자노 해머가 만든
박동룸입니다. 펄스 룸이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는요, 작가가 상호작용에 대해서 굉장히 미묘하게 이제 비틀어낸 재현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상호작용이라는 것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을 해서 작품 속에 구현을 했는데요. 이 작품을 보면은요, 여기에 이제 금속 센서를 심장에다 연결해서 심장 박동에 따라서 전구가 반짝거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또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내 심장 박동에 따라서 움직였던 깜빡거렸던 백열등 전구가 다음 전구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내 심장 박동에 따라서 움직였던 전구는 새로 들어온 사람의 심장 박동에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씩 건너가면서 영원 속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개인과 그리고 집단이 예술작품과 어떤 식으로 상호작용하는지가 굉장히 미묘한 뉘앙스로 표현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백열등 전구와 그리고 전압 제어기나 심박동 센서나 컴퓨터와 그리고 여러 금속 재료들로 만들어진 아주 복잡한 설치 예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다양한 층위의 차원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작품으로는 아주 외부에서 전시가 되어서 미술관이 아닌 아주 서로 다른 맥락 안에서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제 작품들도 있는데요. 이들 같은 경우는 카테고리가 굉장히 다릅니다. 변수가 많고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수집하기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이 만들었던 이 백열등 작품은요. 기관 미술교관뿐만이 아니라 개인들도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시티에는 후맥스뿐만이 아니라 조나단 카롤의 개인 소장품으로도 이 작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컬렉션 데이터베이스의 이미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테이트 미술관에서 저희가 얻은 것입니다. 여기 이쪽에 적혀 있는 말들을 보게 되면은 일상적인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컬렉션에 들어가 있는 작품들이 무엇인지 제목과 그리고 만들어진 날짜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매체를 보게 되면 혼합 미디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디스플레이 디멘션 베리어블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메타데이터의 변화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테이트도 이 메타데이터들을 좀 더 변경을 주어서 연구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을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탭을 보면은요, 아트와 아티스트라고 되어 있지, 컬렉션, 데이터베이스 이런 말들은 여기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구체적으로 있는데요. 테이트가 조사를 하게 된 결과 웹사이트를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게 되었더니 사람들이 예술에 관한 문서들을 찾아보게 되면은요, 대부분은 이게 소장품에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찾아보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런 게 관심이 없죠. 큐레이터들은 관심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일반 대중들한테도 관심이 갈 만한 키워드로 탭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자노 해머의 데이터베이스를 보게 되면은 인터뷰나 아니면 이 사람에 대한 기사 보도 그리고 작품 설명 이런 것들이 똑같은 그 미술관의 컬렉션 데이터베이스와 그리고 아카이브 데이터베이스가 같은 이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컬렉션 데이터베이스에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내용보다 테이트를 실제로 방문하는 관람객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정보들도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컬렉션으로 작품을 우리가 소장을 하게 되었다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전시할까요? 이게 16세기에 만들어졌던 페란트 임포란토의 전시 방법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마구잡이로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인터넷에서의 정보의 홍수와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아출러 블루스가 한 말입니다. 지금 이베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집 가능 대상들을 가장 잘 분류하고 있다. 그 이베이를 한번 찾아가 보게 되면은 거의 순수 예술과 그리고 장식 예술의 컬렉터들이 보면은 아마추어 같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이베이는 자기만의 분류 기준들을 통해서 약 500개가 넘는 수집 가능 대상들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여기다 적어두고 있는데요.
관람객들은 온라인으로 가게 되어서 자신들의 그 셀렉션들을 북마크를 하거나 태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문적인 큐레이팅이와 똑같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대중들 또한 어떤 것을 수집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분류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서브라인 정보 데이터에 관한 정보가 바로 지금 미술관들의 호기심을 담고 있는 현재 캐비넷인가? 라고 하는 이제 질문을 우리가 제기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태스마니아에 있는 이 미술관에서는 올드 미디어와 뉴 미디어 그리고 그 원주민의 그 예술들이 사람들의 그런 호기심을 담는 캐비넷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예술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라이쏨의 아트 베이스 그 책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예술가들이 그 뉴욕의 뉴 미디엄에다가 자신들의 작품을 제출을 하게 될 때는요. 이 작품뿐만이 아니라 작품을 설명하는 문서뿐만 함께 또는 이 작품 자체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가서 보여내줘서 이것이 데이터베이스로 바로 이렇게 들어가고 그래서 그 예술 작품 바로 옆에서 관객들이 정보들을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놓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온라인에 다 정보가 되어 있지만요. 우리의 그런 전통적인 큐레이션 정보들이 다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6개가 나와 있는데요. 라이쏨의 직원들이 큐레이션을 한 결과물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전통적인 큐레이션 해석적 의미를 담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포멀리즘과 글리치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해당하는 작품들이 이 주제에 맞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류학 같은 경우에도 전통적으로 큐레이터들이 하고 있는 그런 학습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분류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 위쪽에 보게 되면은 큐레이션 용어라고 되어 있고 그와 함께 폭서너미라고 해서 대중의 키워드로 예술 용어를 분류한 결과물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중들이 어떤 식으로 분류를 해서 어떤 키워드로 해당 작품을 검색하는지 또한 여기 데이터베이스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술가들뿐만이 아니라 관람객들도 아주 구체적인 방식으로 예술의 작품을 분류하는 큐레이터의 역할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케이틀린 존스 같은 경우에는요. 뉴욕에 있는 큐레이터인데요. 이분이 브라이스 월커비츠 갤러리에서 일을 하면서 넷 아트라고 하는 지금 보크 코덱스의 그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미 온라인상에서 충분히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그 수집가에게 이제 팔리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수집가들은 이미 온라인에 있는 것 또한 수집하고 싶어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연결성의 출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뉴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연결성 때문에 이미 온라인에서 얻을 수 있더라도 이것을 수집가들은 오프라인 패키지로 얻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과 함께 예술가 이름이 들어간 증명서만 있으면 그것을 사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뉴 미디어의 속성은 이 수집 시장을 뒤흔들 수 있을 만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케이틀린 존슨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미디어 프로젝트에 다 이제 참여를 했었는데요. 아주 이제 유용한 프로젝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흥미를 가지신다면 보면은 굉장히 좋을 텐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매체에 구애받지 않는 행동들,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수집품을 계속해서 보관을 하고 그리고 모방하고 이지우시키고 재해석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큐레이터들은요, 뉴미디어가 굉장히 보존하기에 많은 돈을 소요로 한다라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베리어블 미디어 퀘스천웨어 설문지를 보게 되면요, 그 내용이 굉장히 이제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가의 의도에 더욱더 충실한 것이죠. 예술가가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도를 말한다면은 큐레이터는 그것을 따라서 이 예술의 재해석이나 아니면 보존, 모방 등을 하게 됩니다.
케이틀린 존스 같은 경우에는요, 다음과 같은 전시회의 큐레이터로 활용을 하기로 했는데요. 그 구겐하임 뮤지엄에서 이 보존에 관한 전시회였습니다. 존 F. 사이먼의 작품이 지금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이 예전 그 형식의 파워북으로 이주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새로운 또 버전으로도 제작이 되어서 이 두 개가 바로 옆에 올드 방식, 구방식과 신방식이 나란히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컴퓨터 게임이 일단 필요하고 1990년대 컴퓨터 게임처럼 이렇게 전시를 해두었습니다. 코리아 아츠 앤 아르켄젤의 작품인데요. 이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옛날의 게임들을 살아있는 형태로 보존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생명성을 주기 위해서 보존 전문가들이 참여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구겐하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대규모의 미술관이고 그리고 예산도 충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좀 작은 갤러리들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작은 규모의 공공 미술관 같은 경우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 중에 하나가 프레스턴에 있는 해리스 뮤지엄입니다. 해리스 뮤지엄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오랫동안 이제 린지 테일러를 큐레이터로 두고 있었는데요. 이분이 아주 오랫동안 이제 자신들의 관람객의 베이스를 구축해 개발해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이 뉴미디어 아트를 소장하고 전시하는 과정에서 많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큐레이터와 전시 조직자와 그리고 소장품위원회와 예술가와 그리고 기술가가 모두 다 참여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각 미술관뿐만 아니라 관람객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좀 더 혁신적인 작품들로 컬렉션을 구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6개의 작품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연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패널들이 이것을 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 전문가 패널들뿐만이 아니라 관람을 하고 난 관람객들도 자신들이 뭐를 수장 컬렉션에 들어갔으면 좋겠는지 하나를 뽑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시회를 하게 될 때마다 이것을 모두 다 소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투표나 전문가위원회의 의견을 통해서 소장을 하게 될 한 작품을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작품은 어떻게 보면 이제 개념 미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미니멀리스트해서 관람객들이 이걸 선택할 거라는 생각은 못했지만 결국엔 이것이 선택이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리고 이제 이 위원회가 제대로 이 작품을 소장할 수 있도록 예술가에게 도움도 받았죠. 지금 인터넷에서 연결을 시켜서 이 숫자들이 계속 변합니다. 그리고 갤러리 공간에 그 변하는 숫자를 보여주게 되는데요. 그리고 예술가 같은 경우에는요, 이 모든 데이터셋 소스를 미술관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의 데이터셋가 이제 다른 곳에서 내려가게 되면은 또 나머지 벽에서 어떤 것을 받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이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그 작품을 계속해서 운영시키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V&A 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루이스 샤넌이 어떤 식으로 뉴미디어 아트 디자인에서 그 컴퓨터 아트를 소장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마케팅과 교육과 소장 부서들이 함께 일해야만 관광객들을 더 끌어들일 수 있다. 그래서 프라이데이 레이트 이벤트를 만들었는데요. 관람객들에게 정보를 전달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존 마데슈키 가든에다가 외부에 상호작용을 하는 예술 작품을 설치를 하는 등 아주 다양한 공간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지금 이거는 다니엘 브라운의 이제 작품인데요. 여기 그 사람한테 의뢰를 해서 만들어진 작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람객들의 피드백이 바로 라이브로 이제 올라오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기록으로 남는 겁니다. 2010년의 작품 디코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칼스텐 슈미트가 만든 동영상이 마케팅 캠페인에 활용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에런 코블린의 Flight Patterns도 나중에 뉴 미디어로 컬렉션에 포함이 되었고요. 지금 이 케이스 리스의 Process 18도 나와 있습니다. 비엔날레 컬렉션에 실질적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CD-ROM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함께 지금 데이터의 프린트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어떤 식으로 전시가 되어야만 하는지, 그리고 갤러리 공간에서 대형 스크린 내에 동영상을 어떤 식으로 이제 틀어야 되는지 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에는 아티스트의 그런 사인 같은 것도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컴퓨터 빌리어티라는 두 번째 특성을 잘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V&A에서는요, 보다 최근에 다른 이제 전시 작품들이 있는데요. 바로 이제 빠른 대응이라고 하는 컬렉션 이니셔티브가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이 조직적인 절차를 바꾸어서 좀 더 신속하고 빠르게 저비용으로 작품을 소장하고 매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자인과 아트 쪽에서 특히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 작품들을 빠르게 수집하는 것이죠. 이거는 3D 프린트로 만들어진 총기입니다. 이것을 소장하기까지는 일단 행정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많은 문제들을 먼저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자, 그러면 미술관은 무엇을 수집할까요? 지금 여기를 보시면요, 3D 프린팅 소프트웨어가 나와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법적으로 허가를 받기 위해서 했었던 문서 작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D로 만들어진 그 총을 소장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그리고 어떤 도면으로 만들어졌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이트 미술관으로 보게 되면은요, 거기에 이제 핍 머레슨이라고 하는 그 보존주의 전문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자세하게 문서화와 보존과 그리고 전시가 뉴 미디어 아트에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거기에는 소프트웨어가 들어가는데요. 그러니까 뭐 동영상 같은 올드 뉴 미디어가 아니라 뉴 미디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올드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이미 보존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선례들이 다 있죠. 그런데 뉴 미디어는 다릅니다. 이분이 여러 가지 금방 사라질 수 있는 작품들을 어떻게 기록을 남길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예술가가 먼저 이런 뉴 미디어의 주요 특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합니다. 마이클 크레이그 마틴처럼 여기 작품에 사용되었던 메타포를 설명을 하도록 한다거나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보존 작업의 참고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라파엘 루자노 해머의 작업 같은 경우에는요, 이 상호작용 성 특징을 제일 강조를 했었죠. 어쨌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술관 직원들은 좀 더 장기적으로 작품들을 보존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도 예술가의 뜻에 따라서 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이거는 SF 모마에 있는 설치 예술입니다. 거의 모든 예술 장르가 들어가 있습니다. 건축과 조각, 디자인, 뉴 미디어가 다 들어가 있는 이제 전시인데요. 저는요, 이 전시에 대해서 특히 아주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스태프들에 대한 도표가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각각의 이제 차별점들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뉴 미디어가 여기 들어가 있을 때 어떤 스태프들이 참여하는가. 그래서 그 핑크색을 보게 되면은요, 처음에 들어가게 된 것이고, 그리고 초록색으로 된 것인 거는 별로 잘 포함이 되어 있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파란색으로 표시된 거는 지금 브로커링이 좀 더 많이 필요한 작품들, 그리고 보존 전문가들이 바로 이쪽에 있는데요. 이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작품이 보존되는 데서는 보존이 되어서 다시 관람객들과 만나는 과정에서 보존주의 전문가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작품이 계속해서 관람객들을 만나려면 이 보존주의 전문가들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지겠죠. 제가 이제 미술관에 있는 많은 직원들과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대부분 한 말이 이 전체 시스템에 지원이 있어야만 제대로 기능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은요, 계속해서 이런 중개 역할과 관계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큐레이터들이 이 컬렉션들의 퍼포먼스가 제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작업은요, 아무래도 각각의 퍼포먼스마다
이 시스템이 똑같이 돌아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스 하카스의 뉴스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요. 원본 같은 경우에는 1969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텔렉스 기사를 썼는데요. 그때 이제 뉴스 피드를 받은 곳은 DPA였습니다. 그런데 업데이트가 된 작품 같은 경우에는 DPA 대신에 RSS 피드를 쓰게 됐죠. 기술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바뀐 것입니다. 하지만 작품의 의도는 그대로 지켜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작품은 이 오브젝트나 아니면 시스템 차원에서는 마이그레이트가 됐다고 할 수 있겠지만 원래 의도는 잘 지켜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벤자민 바일은요. 컬렉션과 관련된 그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요. 이건 당연히 이제 시간 쪽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예술 작품과 함께 문서와 작업이 반드시 필수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결되고 중개된 관계야말로 큐레이터들이 뉴 미디어 예술의 다른 행동 양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이것에 기반해서 수집과 보존, 큐레이션, 전시의 구조가 만들어진다. 썬더랜드 대학교를 보게 되면은요, 저희가 이제 모든 시스템에 대한 큐레이터들에게 교육 프로그램들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제작에서부터 컬렉션까지 거의 모든 디자인과 예술의 형태들을 둘러보게 되었는데요. 1주짜리 코스였습니다. 그때 저희가 기계실의 패브리케이션 랩에 가서 거기에서 컴퓨터 예술의 컬렉션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가 항상 참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참여라는 것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교육적으로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 예술가의 의도에 따라서 우리가 상호작용적이고 그리고 참여적인 모드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